어렵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제 꾸준히 오실 거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시집과 동화책이 나와서 이렇게 출판 기념 행사를 하는 거예요. 시집은 정말 따끈따끈한 시집을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거의 도착 중이라고 출판사에서 바로 출판되자마자 지금 차로 막 달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겨울철이 출판 인쇄 쪽이 굉장히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시집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자세하게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귀한 자리 저희가 사회를 아주 또 훌륭하신 분들 사회자로 모셨습니다. 저희 동화 작가님, 임정진 작가님이 오늘 나오셔서 사회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임정진 작가님 소개를 하고자 앞에 나왔고요. 임정진 작가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오늘 소개를 맡으신 동화 작가님이세요. 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우리 임정진 작가님 혹시 아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네, 요즘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다들 아세요. 동화책을 또 많이 쓰셔서. 그리고 또 저희 세대 때는 어렸을 때 저희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 영화 다들 보셨죠? 원작자랑. 네. 그래서 청소년들 이제 이런 소설부터 해가지고 성장소설이라고 해서 성장동화부터 해서 현재 아동동화까지 꾸준히 쓰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 또 유저성분들이 동화를 아시아노블을 통해서 배우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동화 작가님과 함께 만날 시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동화 작가님께 짧은 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리고 행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정진입니다. 오늘 행사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강의일 수도 있는데요. 네, 오늘 밖에 보시면 동화책을 5권이 나온 게 있는 거라고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동화 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해서 동화 쓰기 특강을 짧게 하고, 그리고 오늘이 원래는 실은 이제 출간 기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동화 쓰기 특강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동화를, 일단 지금 제가 이제 책을 아까 5권을 사서 이제 이렇게 쭉 훑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 그 나라의 옛 이야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하셔갖고 책을 내신 걸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옛 이야기를 각색해서 그걸 읽기 좋게 또 대화체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제 이런 걸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이제 스스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라는 아마 그런 욕구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서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 소개고요. 여기 있는 책들이 다 제가 쓴 책이에요. 근데 실은 이거보다 더 많이 썼습니다. 제가 동화 쓴 지 30년 됐는데 100권이 넘게 거의 한 130, 40권 정도 썼거든요. 근데 그 중에 살아남은 책이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쓰면 그 책이 막 영어 무궁토록 잘 팔릴 줄 알았더니 절대 그렇지 않고요. 책이 나왔다가 2, 3년 있다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는 책이 더 실은 많아요. 그래서 실은 책을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 책이 살아남아서 사람들에게 오래 사랑받고 어린이가 계속 읽게 하는 것, 그러려면 그 이야기에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저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동화 이러면 동화는 그러면 일반 소설하고는 뭐가 다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는 게 동화에서는 일반 소설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주인공으로 나온다고 꼭 동화도 아니고요. 어린이가 한 명도 안 나오는 동화도 많아요. 그리고 뭐 꼭 동물이 나와서 말을 하는 게 꼭 동화도 아니고, 그래서 그 안에 어린이의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의 어떤 일상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린이에게 즐거움이나 교훈을 줄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저는 여기 이제 3번째 긍정적 메시지라고 썼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른들이 보는 거는요, 굉장히 비관적인 그 결말이 와도 실은 어른들은 그거를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보통 동화가 해피엔딩으로 많이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동화는 왜 다 해피엔딩이야? 인생이 그렇게 맨날 즐거운 건 아니잖아. 왜 어린이에게 그렇게
과도한 희망을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어린이에게 왜 이렇게 맨날 희망적인 얘기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에게는 희망을 말해야 되는 게 어른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이들의 앞날이 어떨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앞날을 그 어린이들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야 살면 살수록 힘들어질 거야 이런 말을 우리가 왜 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 어린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격려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일이 어른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동화가 해야 되기 때문에 동화에서는 항상 어려운 일이 이렇게 있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런 좋은 일이 생겼어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게 바로 동화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요 간혹 우리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 뭐 좀 재미난 얘기를 하면 동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동화 쓰고 있네?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근데 과연 그 동화라는 거는 그럼 다른 소설이나 이런 거하고 뭐가 다른가 그 차이점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아동문학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동화, 동시, 청소년 소설 이런 걸 다 아동문학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게 이솝우화라는 거 다들 아시죠? 이솝우화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솝우화를 그것도 동화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은 우화는 동화가 아닙니다. 우화는요, 실은 어린이용이 아니고 어른용이에요. 성인용이에요. 그래서 그 우화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이 거친 세파에서 우리 상사한테 눈치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여기서 권력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력을 잡은 자와는 나는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등등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화는 실은 거기 동물들이 나오지만 실은 인간 세상의 이야기고 어린이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른을 위해서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담, 이게 실은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민담이었거든요. 이번에 나오는 책들이. 이거는 창작 이야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실은 아동문학, 동화라고 하면 그 작가가 창작한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책에는 창작 이야기도 있고 이런 민담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동문학이라고 말할 때는 창작한 거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문학은요, 기록문학, 요즘은 기록문학에 대해서만 문학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민담은 구전으로 내려온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책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말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면서 이야기가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쪽 동네 가면 5형제인데 이쪽 동네 가면 3형제고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그거는 누가 그 이야기를 지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아동문학은 처음부터 작가가 글로 써서 만든 문학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년이 가도 그 텍스트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담은 100년쯤 지나면 이야기가 또 조금씩 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출판하다 보면 말을 좀 바꾸기도 하고 좀 대사를 또 하나 더 넣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쓴 책은 이게 썩지만 않는다면 100년이 지나도 제가 쓴 텍스트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고 민담은 원작자가 누군지 작가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게 또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동문학하고 무담하고 많이들 헷갈리세요. 왜냐하면 이게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 그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TV 동화 행복한 세상 이런 게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굉장히 뜻있게 도와줬다든가 또는 형제끼리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잘 협력을 해서 어떤 일을 극복을 했다든가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기는 한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거는 아동 문학이 아니라 그냥 미담인 거죠. 아름다운 이야기, 이 세상에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인 거고 그거를 내가 소재로 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하면 그 다음이 동화가 되는 거고 그게 아동문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문학은 문학적인 상상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세상에 있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대로만 기록한 거는 그거는 다큐멘터리이거나 르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는 신문 기사라든지 잡지 기사는 될 수 있지만 그거 자체로 문학이 되는 건 아닌데 그 소재를 내가 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 내가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탈바꿈을 시켜야 그게 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는, 이야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는 주인공, 그죠? 예. 사건, 예,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학생들한테 처음 동화를 써갖고 와보라 그러면 막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써왔는데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겠는 이야기도 많이 써와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주인공이 뭔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어떻게 하고 막 나는 이런 사람이고 뭐 내 친구는 이런 사람이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뚜렷한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썼지?를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친구끼리 수다 떤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적었나? 예, 이렇게 생각되는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실은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물하고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 사건이 너무 평범한 사건은 또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조금 평소에는 조금 보기가 드문 사건 또는 평범한 사건이지만 거기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이 읽어야 되는 거니까 또 재미가 없으면 어린이들이 안 읽어요. 실은 어른도 재미없으면 안 읽어요. 그죠? 근데 어린이들은 더 하죠. 그래서 어린이들 이야기는 반드시 재미가 꼭 있어야 되고 또 뒷부분에 가서 어떤 감동이나 또는 인생은 이렇게 살면 참 좋은 거구나라는 어떤 느낌이 있는 그런 그림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야기들을 다 통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동화를 쓰는 목적은 내가 읽으려고 쓰는 게 아니라 어린이에게 읽히려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소설이나 시하고는 그게 굉장히 차이가 나요. 소설이나 시는 일단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어른들이 보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해도 어른들이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동화는 내가 좋으려고 쓰는 게 아니라 어린이에게 읽히려고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은 얘기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고 싶은 얘기 중에서 어린이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골라서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폭이 좁아진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린이들은 상상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어른들에게는 상상 이야기를 하면 그런 쓰잘데없는 얘기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야단 맞지만 어린이들에게는 상상의 이야기를 해주면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또 그쪽으로는 훨씬 더 폭이 넓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동화가 결국은 동화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이거 5권 읽는데 이렇게 시간 많이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동화 한 권 읽는데 어린이들이 어떻게 보면 15분짜리 짧은 이야기를 읽어도 그 읽는 순간만큼은 어린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동화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문학의 소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잘 아는 소재를 찾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너무 소재가 거창하거나 주제가 너무 거창하면 내가 그거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막 주제는 어마어마한 주제를 담고 싶어서 이야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다 쓰고 나면 이게 중심이 없는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아이들한테 읽어보라 그러면 재미가 없네요. 이런 얘기 듣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실은 내가 잘 아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 쓰기 전에 주인공 성격을 어떻게 할까, 주인공 외모는 어떻게 할까, 어떤 사건을 만들까, 그리고 배경은 뭘로 할까, 이런 것들을 일단 머릿속에 한번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이야기를 엮어가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사건 밑에 움직임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는 그 사건이 뭔가 동작이 있어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어른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만 한다든가 뭐 회의만 한다든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한다든가 상상만 한다든가 이거는 어린이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이야기하는 주인공이 움직이고 어디를 가고 좀 새로운 곳에 가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쓰실 때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쓰시면 훨씬 더 재미난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쓰려고 그러는데 소재를 어디서 찾지? 실은 이 세상 온 천지의 이야기 소재가 널렸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어떤 거를 끄집어 오느냐 하는 거거든요. 내가 경험한 거, 또 내가 아는 거, 또 나의 생각, 또 내 친구의 생각, 뭐 이런 거에서 실은 여기저기 다 널렸어요. 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본 것 중에서 동화 소재가 될 만한 게 한두 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쳐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은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관찰하고, 어떤 풍경도 관찰하고, 벌레도 관찰하고,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도 관찰하고, 날씨도 관찰하고,
관찰을 잘해야 거기서 이야기 소스를 우리가 또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거 생생한 느낌으로 얼마나 잘 전달할 것이냐, 또 사건이 얼마나 또 재밌다, 또 거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감동을 줄 수 있는가, 또 그다음에 독자를 설득하느냐 문제는 나는 너무나 재밌게 쓴 거예요. 나는 그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어린이한테 읽혀보니까 어린이가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이러면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어른은 이해가 가는데 어린이는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동화는 어린이 독자를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쓰는 게 굉장히 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실은 어른은요 30살인 독자나 50살인 독자나 70살인 독자나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어린이는 5살, 7살, 8살, 10살, 12살 다 너무나 다른 인간이에요. 네. 그 아이들이 쓰는 어휘도 다 다르고요. 그 어린이들이 느끼는 감정도 다르고 실은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는 2살, 3살 때는 엄마가 눈앞에 잠깐만 안 보여도 울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어떤 때 엄마가 화장실도 못 가요. 그죠? 애기가 엄마가 눈앞에 안 보이면 막 우니까. 근데 애가 12살 되면 어때요? 엄마가 어디 간다 그러면 애가 굉장히 좋아하죠. 네. 그리고 어디 같이 가자 그러면 엄마 혼자 그냥 갔다 오시죠. 예. 그 전에는 엄마 어디 감히 자기 쫓아간다고 치마꼬리를 붙잡던 애가 12살쯤 되면 엄마는 혼자 갔으면 좋겠다. 나는 집에서 집을 볼 테니까 그냥 10,000원 주시면 짜장면을 먹으면서 집을 보겠다. 안 쫓아오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아이인데 성향이 너무 달라지죠. 그래서 실은 동화를 쓸 때는 독자 대상을 내가 몇 살을 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주인공을 만들 때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을 내가 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죠. 여러분이 주인공을 만들 때는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다 새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주인공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를 한번 그려보시면 조금 더 이야기를 쓰실 때 구체적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 공간 이런 배경도 조금 특별한 공간, 특별한 시간을 정하시면 훨씬 더 얘기가 훨씬 더 재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주인공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는 이야기의 줄거리는 실은 그 주인공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척척 이루어지면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게 그렇게 척척 이루어지는 게 세상에 없어요. 그죠? 다 여러 가지 난관을 딛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또는 어떨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몸이 아파서 못 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독자들은 보고 싶어해요. 그 사람이 성공한 이야기, 맨 끝에 성공해서 이렇게 해서 잘 나갔어 이거가 보고 싶은 게 아니고요. 실은 독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는 이 주인공이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겪고 성공으로 다가갔는가를 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주인공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주인공을 목표에 가기 전에 여러 번 위기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넣어서 이야기를 만드시면 재미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지금 보시면 머리가 3개짜리 새예요. 삼두매라고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 부적으로 썼어요. 이게 3가지 재앙을 막아주는 부적입니다. 그 재앙이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게 3가지 있었어요. 태풍,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 물난리, 홍수 나는 거, 그다음 불, 화재 나는 거. 이렇게 3가지가 무서워서 이 머리 3개가 하나씩 지키는 거예요. 불 안 나게, 물난리 안 나게, 바람 안 불게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부적이었는데요. 실은 저는 동화도 어린이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부적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들이 힘들 때, 어린이들이 슬플 때, 어린이들이 용기가 필요할 때 동화가 어린이들이 그런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전원을 끄고요. 너무 짤막한 강연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됐고요. 이제 오늘 드디어 이주민 작가들의 이제 출판 기념 파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작가들을 일단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첫 번째 소개해드릴 작가는 일본에서 오신 도가시 사오리 선생님 나와주세요.
그래서 예 잠깐 앉아서 하실래요? 근데 자기 소개부터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에서 온 서울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제 새로 나온 책, 예, 은혜 갚은 지장 보살이라는 이야기로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제 자기 나라의 모국의 이야기인데 이걸 한국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는 것도 굉장히 뜻깊은 일일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선택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 저희가 모여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그 자기 나라의 전통적이고 문화가 있는 그런 거 담아있는 거를 이제 세계에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장보살이라는 것이 일본에서는 흔하게 있는 건데요. 한국에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있긴 있을 텐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좀 이걸 선택했고 또 이야기가 좋아서 예. 예. 그러면 예, 직접 낭독해 주신 작가님의 낭독으로 이 동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어주세요. 昔々あるところに貧乏だけど優しいおじいさんとおばあさんがいました。今日は大晦日です。ですが貧しいおじいさんとおばあさんには食べ物が一つもありませんでした。悩んだおじいさんは傘を作ることにしました。傘を5つぐらい売れば餅1つぐらいは買えるだろう。それを聞いたおばあさんは心配になりました。今夜は雪になりそうなので気をつけてくださいよ。おじいさんは5つの傘を持って出かけました。家を出て間もなく雪が降り始めました。雪はだんだん激しく、おじいさんは道を急ぎました。市場にはお正月の準備をする人たちで大にぎわいです。ところがどうでしょう。おじいさんの傘は一向に売れません。日も暮れ、がっかりしたおじいさんは家路に向かうことにしました。いつも行き来する道にもかかわらず、降り積もった雪のせいか方向を見失ってしまいました。するとそこにお地蔵様の姿が目に入ってきたのでした。並んで立っている6個のお地蔵様の頭の上には白く雪が積もっています。これを見たおじいさんはそのまま通り過ごすことができません。お地蔵様、雪が降ってさぞ寒かろう。この傘でもかぶりなされ。おじいさんはお地蔵様に手に持っていた傘をかぶせました。ところがお地蔵様は6個、傘は5つしかありません。おじいさんは自分の傘を最後のお地蔵様にもかぶせてあげました。帰ってきたおじいさんを見るやおばあさんはびっくりしました。まあまあ、傘はどうされました？おじいさんはお地蔵様の話をしました。そんなことがありましたか。良いことをされましたね。お餅はなくても大丈夫ですよ。おばあさんは笑顔で答えました。寝ていると不思議な音が聞こえてくるのでした。音はだんだん近づき、ついにおじいさんの家の前まで来ると、ズシンズシン、ズシンズシン、何かを置くような音がしたかと思うと、また静まり返りました。おじいさんがそーっとドアを開けると、家の前にはお正月の食べ物やお餅が山のように積み上げられていました。これは一体。驚いたおじいさんとおばあさんが周囲を見渡すと、裏山に消えていくお地蔵様の姿がかすかに見えました。おじいさんとおばあさんはお地蔵様に向かい両手を合わせました。空には朝焼けがにじむように広がり始めていました。 일본어로 이렇게 읽어주시니까 또 느낌이 색다르네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일단 책을 사셔서 한글로 된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삿갓도 나오고 또 지장보살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착한 일을 한, 예,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어떤 사람들을 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줬을 때 그게 이제 나한테 보답으로 돌아오고 결국은 누구 도와준 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되는, 예,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읽혀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은 이제 중국에서 오신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류리리 작가님 나와주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류리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읽어주실 책의 제목은? 万里长城的哭声. 네, 제목은 만리장성의 울음소리. 예, 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中国秦朝初代皇帝秦始皇建国后不久，为了防止外敌侵入，开始修建长城，但是因为劳力不足，一些年轻的男人们全部被强制性的拉去建长城了。一些不愿和家人分开的男人们就开始躲避起来生活着，还有逃亡的人也越来越多了。传说在某个村子里有一个叫范喜良的年轻人，他有一个很爱的女子，名叫孟姜女。她貌美如花，又聪明伶俐，村子里的人也都非常喜欢她。就这样，两个人相爱了，并且约定要悄悄地办个婚礼。两个人也许下了爱的誓言，我们不管以后遇到什么困难，都绝对不要分开。终于到了两个人结婚的这天，突然不知从哪里冒出来的官兵把范喜良给抓走了。范喜良安慰着孟姜女，不要担心，等着我，我一定会活着回来的。自此，孟姜女日夜思君，每天以泪洗面。可盼了一年又一年，还是没有丈夫的任何消息。转眼间又送走了一个夏天，大雪纷飞的冬季也又即将来临。孟姜女想着一定要连夜给丈夫赶制一件棉衣，穿着那么单薄的衣服，天寒地冻的多冷啊！我一定要快点送去这棉衣，让丈夫可以抵御严寒。孟姜女一想着能见到丈夫，尽管是路程万里迢迢，也还是兴奋地哼起了小曲。走啊走啊，她不知劳累，风餐露宿，昼夜不停地赶着路。就这样，一路上的饥渴与严寒，她都挺了过来，终于到达了长城脚下。可是数以万计的民夫中，她怎么也没找到自己的丈夫万喜良。我丈夫到底在哪儿呢？她见人就问有没有看到自己的丈夫，可还是没有得到任何的消息。终于有一个好心的民夫告诉她，范喜良早就因熬不过饥饿而去世了。这样一个晴天霹雳的消息，让孟姜女眼前一阵眩晕，紧接着便是她和丈夫在一起的幸福时光历历在目，恍如昨日。她哽咽着，不是说好了要活着见面的吗？呜呜，想着自己千辛万苦地来到这里，到头来连丈夫的尸骨都找不到。孟姜女便向着长城悲痛欲绝地大哭了整整3天3夜。老天也被她对丈夫的爱感动了吗？突然间，长城开始崩塌了，哇啦啦，轰隆隆，一阵巨响。就在崩倒的长城根下，她发现了丈夫的尸骨。再也哭不出来的孟姜女就那样呆呆地抱着丈夫坐着。长城倾倒的消息传到了秦始皇那里，他勃然大怒道：到底是谁这么胆大？亲自来抓孟姜女的秦始皇一见她生得貌美，便说：和我一起回宫吧。孟姜女没有作答，秦始皇更是猖狂地说：
只要你肯跟我回去，不管你提什么要求，我都答应。孟姜女说：金山银山我都不要，只要你答应我3个条件，我就跟你走。秦始皇一听，别说是3个了，就是30个，我也都如了你的愿。孟姜女开始诉说她的愿望，头一件得给我丈夫立碑修坟，用檀木棺材装殓。这第2件要你给我丈夫披麻戴孝送葬。秦始皇一想，我堂堂一个统一6国的皇帝，岂能给一个小平民送葬啊？这件不行，你说第3件吧。第2件不行，就没有第3件。孟姜女话落，正准备离开，不知所措的秦始皇眼看着到嘴的肥肉，怎可错过？看谁敢耻笑我！想到这儿，他便答应了孟姜女的第2个条件。快说第3件吧。第3件，我要逛3天大海。秦始皇说：这个容易，好，这3件都依你。不几日，万事俱备，秦始皇便披着麻，带着孝，紧跟在灵车后，真当了孝子了。赶到发完了丧，孟姜女跟秦始皇说：咱们游海去吧，游完好成亲。秦始皇一听，可是乐坏了。在海上，孟姜女死盯着秦始皇，下定决心地说道：都是因为你，那么多的人家没了儿子，没了丈夫，也没了父亲，直到现在还承受着别离之苦，他们每日只能以泪洗面，这都是拜你所赐，还指望着我和你在一起，做梦去吧。说完，孟姜女便纵身跳了海。这一幕被众人看在眼里，却只能默默地流着泪。从此以后，孟姜女和范喜良的爱情故事就被传了开来。这个有关孟姜女哭倒长城的故事，直到今天依旧广泛流传着。不仅如此，它还成为了中国民間最有名的4大爱情故事之一。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알아들으셨죠? 네. 만리장성은 전 세계인이 다 관심 갖고 있는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달에서 지구를 봤을 때 보이는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게 만리장성이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만리장성, 그 위대한 만리장성을 또 만들기 위해서 실은 또 많은 슬픈 사연들이 그 밑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또 이런 민담이 또 남아 있어서 우리가 그 만리장성을 보면서 실은 그 만리장성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을까,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민담인 것 같습니다. 이 어린이용 지금 민담 책이 지금 5권이 나와 있는데 다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고요. 사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오늘의 이제 그 하이라이트, 이 따끈따끈한 책이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시를 쓴다는 거는 또 일반 에세이 쓰는 거랑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시를 쓰는 시인이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또 특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보고 더 깊이 보고 더 먼저 슬퍼하고 더 많이 관찰하는 사람만이 시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시집을 어떻게 엮을 생각을 하셨는지 최진희 대표님한테 일단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인사드렸었는데 아시아나무 최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동화 잘 들으셨어요? 네. 네, 재밌을 것 같죠? 네. 두 분이 너무 잘 읽어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더 궁금하죠? 제가 미리서 딱 세팅을 해놨어야 되는데 조금 센스가 부족했어요. 제가 그래서 방금 책을 세팅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뒷부분 쭉 읽어보시고 구입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봄봄봄 프로젝트라고 1년 동안 동화책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제 글 쓰는 작가님은 못 오셨는데 오늘 그림 우리 선생님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 네. 우리 최지은 선생님이 잠시 후에 시인으로 또 인사도 드릴 거지만 저희 동화책 그림 작가님이셨어요. 그래서 같이 최지은 선생님과 우리 수강생분들이 오늘 본본범 팀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도 네 저기 조미던 선생님은 네, 작품을 다 못 만드셨지만, 네. 윤승재 선생님, 몽고 작품 이제 곧 나올 거고, 우리 김봉주 선생님은 미얀마 작품 곧 나올 거고, 네. 지금 대기 중인 우리 작가님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본보범 팀들이 동화책을 아시아노브가 12개국, 60여 권의 동화책이 지금 나와 있어요. 시중에서 보기 힘든 키르기즈스탄, 뭐 이런 여러 나라 동화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우리 임정민 작가님이 아주 짧게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셔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작가님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동화책이 이번에 굉장히 뿌듯하게 신세계 면세점에서 프로모션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동 물건을 하나를 사면은 아시아노브 동화책 한 권을 기증하는 그런 프로모션을 해주셔가지고 후원금이 조금 생겨서 저희가 12월 달에 필리핀 밖에 보시면은 나비의 전설이랑 망고의 두 얼굴 필리핀 동화도 저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동화책을 가지고 우리 작가님들 직접 글을 쓰신 이제 이주 여성 작가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다른 이주 여성님분들에서 15명이 저희가 필리핀을 가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님도 만나고 여러분들 만나서 기증을 하는데 가장 제가 뿌듯한 것은 우리 작가님의 모교에 가서 작가님이 직접 졸업한 모교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동화책도 읽어주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12월에 이제 다다음 주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캄보디아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일정이 너무 빠듯빠듯해가지고 캄보디아는 1월 달로 좀 미뤘어요. 저기 뒤에 지금 우리 주다마오 선생님도 와 계시는데 가족들도 갈 거고 이제 캄보디아 가실 팀들도 또 꾸려져가지고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가가 되시면 이렇게 모교에 가서 내가 한국에서 직접 만든 동화책을 기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또 생길 거고 그러려면은 또 많은 분들이 책을 사주셔야지 그런 기회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저희 이 동화책이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에서도 많이 읽고 있고 네,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비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노브 동화책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우리 시집은 제목이 계절의 5가지 색이에요. 네. 그래서 5명의 작가분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시집이어서 계절의 5가지 색이라는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여기는 저희가 몽골에서 오신 머럴게라 선생님 그리고 미얀마 야주고 선생님 그리고 일본 야마구치 히데코 선생님 그리고 사실 여기 최다연이라고 써져 있는 사람이 저예요. 제 필명입니다. 네. 제가 캄보디아에서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캄보디아어와 한국어로 같이 시를 썼고 그리고 우리 최지인 작가님 아까 우리 그림동화 또 작가님이셨는데 시인으로 등단도 하셨어요. 저희 아나운서 출신이어서 스피치도 같이 강의도 하시고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네 다재다능한 선생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표지는 또 우리 최지인 선생님 그림으로 우리가 아시아노브를 함께하면 정말 멀티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많은 일들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시집도 한번 같이 이제 또 낭송을 할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이 책들이 지금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이주민과 선주민들이 함께 만들었다 공동 작품이다라는 데 가장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모두 저희와 함께하는 작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뒤에 우리 김선현 선생님도 과거에 저희 이제 스토리 작가 또 양성 과정을 하셨던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1기, 2기 때는 우리 또 동화책을 같이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다
우리 작가님들이 또 되실 역량 있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아샤노부의 책 소개를 마치고요. 다양하게 아샤노부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올해는 저희가 책에 조금 더 집중을 했고 내년에는 더 많이 네, 책에 집중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끝나면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식사도 준비를 했는데 식사 장소는 여기 1층에 있는 스테이크하우스예요. 네, 1층에 있는 스테이크하우스로 우리 아마 이 행사가 끝나면은 식권을 드릴 겁니다. 가지고 가셔서 밖에서 전시장에서 사진도 촬영하시고 네, 천천히 올라가서 스테이크는 바로바로 구워지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트푸드가 아니죠. 슬로우 푸드이기 때문에 천천히 우리가 한 바퀴 도시고 나서 1층으로 올라가시면 맛있는 스테이크를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을 한 권 만든다라는 게 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5분이 마음을 모아서 책을 한 권 같이 만드는 작업은 5배로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또 그 어려운 과정을 뚫고 이렇게 아름다운 책이 또 세상에 한 권 나와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시인들을 한 분씩 소개를 드리고 시인들이 자신의 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인은 일본에서 오신 야마구치 히데코 작가님 그분 나와서 시를 한 편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야마구치 히데코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시 쓴 거는요, 2002년도였어요. 그때 그 한국의 시인하고 알게 돼가지고 그분이 갑자기 난송시를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갑자기 난송시를 쓰게 돼서 그 이후에는 계속 문인 활동으로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지금도 계속 소속된 그런 문인 협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집을 제가 진짜 만들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렵지만 최진희 대표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멋있게 이렇게 난성해야 되는데요. 이거 책으로 읽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의 분위기에 맞는 거를 제가 골라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하루 마음의 틈에서 한 줄기의 섭섭함이 진입하고 마음을 멍들게 만든 저녁, 잊어간다는 축복 아래 매일 어김없이 찾아오는 아침, 하루가 지나 또 새로운 하루가 찾아오고 매일 사여가는 편지를 서랍에서 보내어 보다가 지져버리고 다시 고치고 마음을 다스리는 일과 그때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고 맞이하게 될 영원한 하루.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또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미얀마에서 오신 라르고 작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나와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오는 강선우라고 합니다. 사실은 강선우라고 하는 거는 미얀마 이름이 있는데 미얀마 이름이 워낙 어렵거든요.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미얀마 이름은 오이너의 닌수예요. 그래서 한번은 3번 정도는 해야 되니까 그냥 한국 이름으로 착한 성자에다가 친구 우자를 써서 좋은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는 강선우입니다. 그리고 여기 책을 보면은 라르고라고 있는데 강선우가 있는데 또 필명이 필요하잖아요. 네, 라르고의 뜻은 아주 천천히라는 뜻이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는 쫓겨서 사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나는 거기에 쫓기지 않고 내 느낌대로 천천히 가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라르고로 스스로 지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라르고가 됐고요. 여기 라르고는 미얀마 대표하는
시인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제 시에서는 보면은 총 20편 정도 되는데 여기서는 저는 스스로 자작하는 시는 아직까지는 좀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그래서 미얀마 시를 대부분 번역한 시가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내에서 미얀마 작품 같은 경우 동화도 그렇고 시는 더군다나 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작하는 시보다는 미얀마 시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번역하는 부분을 많이 차지한 거고요. 여기서는 맨 마지막으로 보면은 향기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2009년도 정도에 되었을 거예요. 그때 향기라는 거는 우리 학교에서 백이장이라고 있어요. 백이장 그때 외국인 대상으로 한 그 백이장에서 썼는데 조그만한 거를 샀어요. 그래서 그때 거를 다시 다듬어서 여기서 담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 내용은 뭐냐면은 저의 성장기에서 한 단계씩 알아나는 그런 과정을 담는 시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좀 난송하기에는 저는 처음이다 보니까 그냥 책 읽듯이 읽을 테니까 좀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향기. 응애 하면서 내가 세상에 나왔다. 사실 그 소리도 기억 못하지. 엄마 품에 안겨 처음으로 향기를 맡았다. 참 좋은 향기로운 것이었지. 그때까지는 엄마의 향기가 최고라고 믿었기에. 어느새 사춘기가 다가왔고 엄마의 향기보다 더 달콤한 향기가 있다는 것. 참 따뜻하고 설레고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향기. 세상에 나의 한쪽의 님이었기에. 세월이 지나 철이 든 나이가 되니 예전 엄마 품속의 향기보다 그리고 나의 한쪽의 님의 향기보다 더 붉은하고 한평생 맡을 수 있는 향기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네. 편안하고 평화로운 향기. 그게 나의 마음을 고요해준 동료 바람이 실어라준 향기였기에. 그래서 맨 이 뒤쪽에 보면은 동료 바람이 실어라준다는 거 의미는 물론 시는 자기 느낌대로 좀 해석하고 그렇게 느끼지만은 여기서는 제 성장 과정을 담았는데 처음에는 엄마의 품이 되게 따뜻하다고 생각하고 설레고 하는데 또 성장하면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나의 애인의 향기가 더 좋다고 깨달았는데 또 마지막에는 미얀마에서 우리가 부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이 대부분 부교를 믿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도 그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가 부처님이 그 네팔 인도는 미얀마의 동쪽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쪽에서 실어다주는 그런 향기, 부처님 품에서 나는 향기, 그게 더 나한테 제일 편안하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라는 거를 21살에 제가 한번 쓴 거예요. 좀 나도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1살에 쓰셨으면 그때까지는 계속 애인의 향기가 돌 나이 아닌가 너무 일찍 애인의 향기를 포기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를 쓴다는 게 자기 자신을 한 번씩 또 되돌아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시를 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또 읽도록 이렇게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사람들과 또 같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교류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몽골에서 오신 머렐게르 작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몽골에서 몽골어를 머설게르입니다. 몽골어로도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좀 요즘 들어 좀 시에 좀 많이 뭐라고 할까 시를 보는 시각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달라지고 좀 성장하고 있는 그런 거를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서 쓰긴 썼었는데 그때는 초등학교 아이들 느낌으로 그리고 대학교 때는 완전
20대 초반이니까 뭐 사랑에 빠졌다 말았다 막 이런데 뭐 그런 시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달라졌다는 느낌도 저도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잘나에 여기 대표님도 이런 같이 하자고 이렇게 요청해 주셨고 또 보니까 또 야마구치 쌤도 있어서 이 기회는 내가 해야겠다 어떻게 못해도 해야겠다는 생각해서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저한테는 완전 영광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 끊기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다는 욕심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번역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한국 시를 몽골 시를 한국어로 또 많이 번역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 능력도 좀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번역으로 되는 것도 한번 냈으면 하는 욕심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쓴 시는 거의 다 계절, 자연과 관련된, 자연을 사람과 연결된 그런 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어로 제가 원래는 행복이라고 다른 시 읽으려고 그랬는데 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그 SNS 보니까 그 메모리 나오잖아요. 그 나오니까 딱 오늘 2년 전에 2016년 오늘 이 날에 제가 썼던 시가 딱 뜨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가 마침 첫 번째에는 안개수계라는 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완전 운영이다 생각해서 시를 바꿔서 이 안개수계라는 시를 읽으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이 시는 아버지에 대한 시인데요.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 가로수 길이 아주 긴 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낙엽이 떨어지니까 안개도 끼고 낙엽들이 떨어지고 근데 길이 너무 길어서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두운 숲으로 그 아저씨가 뭐 천천히 걸어가는데 갑자기 뭐 아빠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썼었어요. 혼자 감동하게 안 되는데 괜히 눈물 날려. 안개 속에 가로수 길을 따라 천천히 가는 한 사람. 글깃대에 뭐가 있든 한 걸음씩 전진하는 그 사람. 안개 속 나무들은 보호하듯이 지켜주고 안개 속의 낙엽들은 친구하자는 듯 옆에서 내려간다. 생각에 잠겨 걷는 그 사람 보니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 엄숙한 길을 따라 진숙한 뒤태 보인다. 70 넘은 지 오래된 친정아버지 생각이 난다. 인생이라는 안개 속을 여전히 쉬지 않고 걷고 있는 우리 아버지 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 기분 좋아가지고 몽골어로도 시 하나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몽골 친구분들도 몇 번 모여서 근데 제가 몽골어로 쓴 시들은 거의 다 약간 슬픈 감정들이 많이 드러나는 시인데 유일하게 여기 31쪽에 있는 시는 피라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놀았던 그 추억을 썼던 시입니다. 그래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Бороо хүртэл дурсан сэргээх бор талаар нь гүйсэн Монгол нутагта дээрээс шившиг бороо дээр бүжиглэх бороонд дэрэж инээж баясаж явж дайсан үрхийг татах гэж дараа нь дээлэндээ ураацалдан гүйж байжээ. Нэвширтэл нь орсон гэрийн эсхийнээс нарийн салхи шингэсэн хөдөсгөн үнэр ханхардаг байж нойтон арга саржигнан асах дунд нойр үргэн ярилцсан суудаг байжээ. Игэл жаахан зангаараа ус туучингүйсээ ингээ хөшиг мэт борон дотор зүссэн хараадаг байж хам хувцас шалган орсон хамтлаа инээж хамтлаанд дуулдаг байжээ. Миний бага насны элдвтэй өдрүүд миний бор талд хүн болж хүмүүдсэн өдрүүд яг л энэ намрын бороо шиг яг ингээд сэтгэлд зүсэрж байна.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이렇게 또 얘기를 이제 현지어로 이렇게 들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가는 것 같아요. 중국에 잠깐 갔다가, 일본에 잠깐 갔다가, 또 몽골에 잠깐 여행 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최지휘 대표가 아닌 최다연 시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입니다. 네. 사실 제 거 앞에 프로필 잠깐 보면 이제 제가 시를 전공했어요. 근데 시집은 한 권도 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등단하고 나서 계속 다른 길을 걷다가 우리 훌륭하신 우리 이주여성 이제 작가님들을 만나서 저도 같이 덤으로 시집을 같이 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시는 104페이지에 보면 그 골목이라는 시인데 제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이제 2년 반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런 아시안 어부도 만들게 되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됐는데 그 추억들을 쓴 시들이 꽤 많이 있고 그 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그 골목. 한 1000일쯤 살았나 보다.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누가 무엇을 물어보든 술술 답해줄 정도로 그 나라의 정보통이 되어 있지만 마음속 진짜 얘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사실 물어보는 이가 없었다. 가장 유명한 유적지가 아닌 내가 가장 아끼는 장소는 난 푸놈펜 푸사트마이 뒤편의 허름한 아파트촌, 쾌쾌한 네임의 어두운 골목을 좋아한다. 2주간의 홈스테이를 했던 그곳. 바탕색은 온통 킬링필드 시절만큼이나 암울하지만 등장인물들의 표정은 세상 어디에서보다 밝다. 몇 번이고 그 골목 입구에서 카메라를 들었지만 단 한 번도 셔터를 누르지 못했다. 내 가슴 속 그 느낌이 카메라 렌즈 속으로 빨려 들어올 수 있을지 두려움과 떨림에 포기하고 또 포기했다. 난 시엠리 푸사짜 건너편 속산 마사지 왼편 쪽 빨간 흙먼지가 휘날리는 골목길을 좋아한다. 2년여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 매일 출근하던 그 길. 외국인이라 말붙이기 수줍어하며 그냥 미소만 짓던 순박한 동네 사람들. 그러다 내가 떠난다고 말하던 그날. 함께한 시간이 긴 만큼 잊혀지는 시간은 더 길 거라는 한국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말을 내게 해준 사람들. 많은 말이 필요 없다. 그 한마디에 난 그 길을 평생 잊지 못한다. 그 말은 사진 속에 들어가지 않기에 그들 또한 내 사진첩에 존재하지 않는다. 고작 3박 5일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묶어서 패키지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도 멋진 작품 사진과 길고 긴 여행 후기를 잘도 남기더라. 1000일 여행을 다녀온 나는 긴긴 여운과 그리움을 가슴에 품고 여전히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 하나에 매달려 산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시는 정말 잠깐의 여행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시죠. 그 안에서 그곳의 사람들과 같이 먹고 자고 함께 웃고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야만 나오는 그런 시였습니다. 이번에는 시인이자 또 저희 예쁜 표지 그림을 그려주신 최지희 작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그림을 그리는 작가인데요. 그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에 짧은 글을 엮어서 2014년에
그림 에세이집 잘 지내나요를 냈습니다. 그 이후에 어쩌다가 또 시인으로 부끄럽지만 등단을 하게 됐고 시집 내자고 제안하셨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요. 그런 마음을 담은 글 읽어드릴게요. 제가 들꽃은 들꽃대로 아름답다고 책을 쓰고 시를 쓸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책을 쓰고 시를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들꽃은 들꽃대로 아름다운 거니까 라고 되뇌이며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내려고 합니다. 정제되어 있진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대로 그저 진솔하게 적어내려고 합니다. 훗날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할지라도 이 순간의 저를 기록하는 거겠죠. 네, 이렇게 그냥 제 마음을 진솔하게 담아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림도 담백한 그림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꾸미는 그림보다 담백한 그림이 좋고 글도 그래서 조금은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 순간이 또 저를 기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담아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그림을 그린 작가님들이랑 출판 기념회를 하게 돼서 정말 더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원래는 그림이 있어야지 글이 더해지는 거라 그림 전시회 근처에서 또 개인전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은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개인전 하는 장소 찾아와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시도 같이 할게요. 공간 더인해서 합니다. 제 개인전이라 제가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 정말 많이 하고요. 아시아너브에서 애 많이 쓰고 계시고 저도 어떻게 보면 시집에 이렇게 표지 그림 더 하고 싶었고 또 동화책을 쓰고 싶었고 동화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꿈을 이룰 수 있게 많이 도와준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너브가 좀 더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이 책이나 동화책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동화책 50권 넘게 나왔어요. 이제 100권 곧 앞두고 있는데 필리핀 대사관에 전달이 됐죠. 대사관에 전달이 되는데 좀 정말 뭉클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좀 취재인 작가님이 나중에 나오셔서 너무 다행이세요. 처음에 나오셔서 제가 사회자 자리를 뺏길 뻔했어요. 근데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서 바꾸자는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오늘 또 이 자리를 빛내주시려고 또 바쁘신 중에 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가 어떤 분이 오셨는지 소개를 잠깐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시안 프렌즈의 이남숙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문학 채널에서 김동식 사장님, 푸른세상 아시아문예의 손병훈 이사장님, 여행 작가로 활동 중이신 강원영 작가님, 임미라 기자님, 감사합니다. 또 이 휴머니러브라는 그 재단이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시아너브가 하는 일하고 좀 비슷한 일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국제 구호 단체인데 또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나라에 미얀마 이런데 또 어린이들이 읽을 책을 많이 이렇게 가져가서 전달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잠깐 모셔서 축사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휴머니러브의 김영호 이사장님은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휴머니러브라는 단체의 이사장을 맡은 김영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요 너무 감사하고 이런 준비를 하시는 많은 분들은 애를 쓰셨을 건데 책임되면 감사합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살면 가장 어려움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아마 외로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많이 나갑니다면 그렇게 오래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건데요. 그래서 사랑을 찾아서 오셨던 분들이 오셔서 좀 그러시는데 이분들을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따뜻하게 이렇게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어떤 그런 자유 뭔가 또 이렇게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또 얼마나 그 이웃들이 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또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최진 대표님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어떤 힘이 되고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좀 더 이렇게 발전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국제구 개발하는 단체라서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같은 데 가서 동화책들을 이렇게 어려서 책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전달해서 어떤 꿈을 이 책을 읽는 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여기 계신 분들이 더욱더 같이 모여서 힘을 합치면 더 좋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이런 장소에서 합니다만 또 더 큰 데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더 힘을 얻고 또 된다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보기 좋아서 박수를 쳐주십니다. 네, 오늘 마련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제 며칠 엊그저께 또 눈도 이렇게 와서 정말 겨울이 되었는데 오늘 같은 이런 마음이라면 어떤 추위도 너끈히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손잡고 먼 길을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 오늘 모였고요. 또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남의 나라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은 한 지구에 사는 지구인으로서의 어떤 연대감, 그래서 같이 손잡고 어려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함께 견뎌가고 함께 웃고 함께 돕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1층에 맛있는 음식도 있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 나누시면서 또 더 즐거운 얘기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 같이 사진도 같이 찍고 그리고 또 나머지 또 정다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